예, 계속 보겠습니다. 360페이지 교과서 보시면 거기 좀 읽어보고 시작할게요. 앞에서 살펴본 고전학파와 케인즈 학파의 거시경제 정책에 대한 견해 차이는 밑줄 긋읍시다. 고전학파와 극단적인 케인즈 학파 견해는 어디서 차이가 나는 거냐? 공급 측면에 대한 관점의 차이다. 즉 임금 등 가격 변수가 신축적이냐 아니면 경직적이냐, 그리고 총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가파르냐 수직이냐, 완만하냐 수직이냐, 이게 결국 거시경제 정책의 효과를 다르게 분석하는 게 되는 원인이 되는데, 한편 우리는 9장에서 함적기대 밑줄 긋고 이 함적기대와 총공급 곡선에서 신축적 가격 조정 1번, 함적기대 2번, 불안전 정보 3번. 그래서 함적기대와 신축적 가격 조정 이걸 가정한다 하더라도 정보가 불안전하면 밑줄 긋읍시다. 경제 주체의 물가 예상 착오에 의해서 총공급 곡선이 우상향할 수 있다. 물가 예상 착오 밑줄 긋고 물가 예측 오류, 물가 오인식, 프라이스 미스퍼셉션. 또 합리적으로 예상된 물가 수준에서 가격을 경직적으로 밑줄, 가격 경직적으로 유지하는 기업들의 존재가 총공급 곡선을 우상향하게 만들 수 있다 봤어요. 물론 그 뒤에 거는 세케인즈 학파 거고, 함적기대 물가 경직성 이게 세케인즈 학파 거고, 앞에 거는 세고전 학파죠. 그래서 왼쪽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세고전 학파와 세케인즈 학파 간의 견해 차이는 가격 변수의 신축성에 대한 관점의 차이에 기초한다. 그 루카스 공급곡선과 정책 무력성 명제 별표 몇 번이에요 이제? 8번. 새 고전학파와 새 케인즈 학파 이거의 정책 효과 비교입니다. 새 고전학파와 새 케인즈 학파의 정책 비교. 먼저 새 고전학파의 루카스 공코스 어떻게 생겼어요? 하나는 수직이고 하나는 우상향이에요. 요 수직이고 Y스타 수준에서 하나는 우상향이에요. 여기는 요 AS 각각 AS 이렇게 했을 때 AS 언제만 우상향합니까? P와 P expectation이 다를 때만 우상향이에요. 다를 때만. 같을 때는 수직이에요. 그래서 PY 평면의 총공급 곡선의 형태가 이렇다고 우리가 결론을 내려놨어.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수식은 어떻게 생겼나요? AS의 수식은 Y equal Y 스타 플러스 게머 P 마이너스 P expectation 이렇게 생겼어. 게머 값은 항상 0보다 큰 상수값이라 했어요. 지금 여기 조금 이따 다 볼 거예요. 게머가 뭔지. 0보다 큰 상수야. 함적기대를 하더라도 단기에 얘와 얘가 다를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단기에 실제 물가와 기대 물가가 다르다고 한다면 그때는 AS가 어떻고요? 우상향하고, 장기에는 항상 같다 그랬어요. P와 P expectation이 항상 같아. 이 상황이라면 AS가 수직이고 수직의 AS고 이렇게. 루카스의 새 고전학파는 우리가 이렇게 했어요. 새 고전학파의 루카스 공급곡선은 어떤 가정이 있었냐면, 첫 번째, 물가가 항상 신축적이고요. 항상 신축적이다. 두 번째, 기대가 합리적 기대다. 세 번째는 합리적 기대가 한다 하더라도 항상 완전 예견은 아니고 단기에는 불안전 정보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요 불안전 정부 상황에 있을 수 있다. 이런 가정하에서 단기 AS는 우상향하고 short-run AS, 단기 AS는 우상향하고 장기 AS, long-run aggregate supply curve, 요 장기 AS는 수직이다라는 게 결론이라고 지금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 수식을 여러분 암기를 물론 해야 되고, 이 개목값을 뒤에서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요 실제 물가와 기대 물가가 다른 것을 우리가 예측 오차라 그러고, 요 예측 오차가 실제 산출량과 잠재 산출량의 차이를 가져오는 거죠. 이 예측 오차가 실제 산출량과 잠재 산출량의 차이를 가져올 텐데, 그 차이에 얼마나 영향을 주냐, 개머가. 요 예측 오차가 실제 산출량과 잠재 산출량의 차이에 미치는 영향이죠. 개머가. 개머의 크기는 조금 이따 자세하게 얘기를 하겠지만 정책과 관련 있습니다. 정책을 일관된 정책을 쓰냐 아니면 재량껏 자기 마음대로 쓰냐 정부가, 이거에 따라서 개머값이 달라집니다. 조금 이따 하게 될 것이고, 자 구체적으로 정책들을 우리가 한번 보면, 그러니까 정책을 어떻게 나눠야 돼? 세고절약부의 정책은 예상됐냐 예상치 않았냐 이렇게 나눠야 되겠죠. 예상됐냐 예상치 않았냐. 그래서 예상된 정책 효과, AS는 반드시 수직이어야 된다. 수직. PY 평면에. AD는 우하향합니다. 이렇게. AD는 우하향해. 그러면 AD와 AS가 맞아떨어진 상태에서 총수요 총공급 모형에서 물가가 P0로 결정되고 산출량은 Y, 최초의 잠재 산출량 수준이라 그러면 잠재 산출량 수준에서 수직이 되는 거예요. AS. 이 총수요 측면에는 뭐가 있다고요? IS 곡선과 LM 곡선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총수요를 변화시키는 요인, 요 곡선 자체로 움직이는 요인이 있었잖아. 뭐였죠? 물가가 아니고 곡선 자체로 움직이는 요인은 뭐가 있죠? IS 곡선을 이동시키는 요인들이 있었잖아. 투자라든가 정부 지출이라든가. LM 곡선을 이동시키는 요인이 있었죠. 실질 통화량 뭐 이런 것들. 근데 거기서 통화량, 명목 통화량 이런 것들이 다 AD로 이동시키는데, 예상된 정책 중에 정부 지출을 증가시키거나 통화를 증가시키거나 이런 것들이 재정정책 확장 통화정책을 쓰게 되면 전부 다 AD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킬 거예요. 우측 이동시킬 거야. 그러면 AD가 이렇게 우측 가면서 AD 제로가 AD1으로, 이런 새로운 균형점에서는 물가가 P1으로 최초 A점에서 어떤 점으로 B점으로 가면서 물가만 어떻게 되고 상승하고 산출량은 변화는 전혀 없죠. 확장 재정정책이나 확장 통화정책, 이거를 총수요를 늘리는 정책, 총수요를 늘리고 줄이는 정책을 총수요 관리정책이라고 그래요. 이 총수요를 관리하는 총수요 관리정책을 통해서 실질 변수에는 아무런 영향을 못 주고, 어떤 변수예요? 실질 변수에는 아무런 영향을 못 주고 어디에만 영향을 준다? 물가에만. 물가는 명목 변수입니다. 물가라든가 요 명목 임금이라든가 명목 이자율 이런 것들은 다 명목 변수고, 고용량이라든가 산출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실질 변수예요. 그래서 이 명목 변수에만 영향을 주고 실질 변수에는 아무런 영향을 못 준다. 이게 화폐 금융정책 혹은 재정정책의 무력성이지, 무력성. 그래서 총수요 관리정책의 무력성, 이걸 다르게 통칭해서 정책 무력성 명제 이렇게 부릅니다. 정책 무력성 명제. 어떤 때 그렇다고? 정부 정책을 예상했을 때. 민간이 정부 정책을 예상하게 되면 그 정부 정책은 아무런 효과를 가지지 못합니다. 민간이 합리적 대화의 민간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써나 예상된 정책의 정책 무력성 명제. 예상된 정책의 정책 무력성 명제. 자, 그 다음에 예상치 못한 정책이에요. 예상하지 못한 정책. 또 평면 하나 그리고 예상치 못한 정책 평면. PY 평면이고요. 물가하고 산출량 평면 PY 평면이고, 예상치 못한 정책은 항상 가운데 점선을 이렇게 표시하라 했어요. 총수 총고 모형은 요 잠재 산출량 수준인데, 예상치 못하면 AS는 우상향한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AS가 이렇게 생겼어. AD는 이렇게 생겼지. AD. 그래서 총수요 총공급이 맞아떨어진 상태에서 물가가 정해지고요. 물가 P0, 산출량은 Y 스타 이렇게. 최초의 균형점은 A점이에요. 자, 이런 상태에서 물가가 최초의 수준이었는데 예상치 못한 정책과 똑같이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정부 수를 증가시키거나 통화량을 증가시켰는데 민간이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정부가 통화량을 팽창시키거나 정부 수를 늘게 되면 어떤 곡선이? AD 곡선이 우측 가겠죠. 총수가 증가하니까 AD 곡선 우측 갈 거 아니야. 이 우측 가면 우측 보내봐요. AS가 이렇게 생겼다고 하면 AD0, AD1 이게 뭐 여러분 직선으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곡선으로 해도 되고, 이 새로운 AD와 AS가 맞아떨어진 상태에서 B점의 균형이고 물가가 어떻게 돼요? 올라가죠. 산출량은 올라가죠. 물가는 P1으로 올라가고 산출량도 Y1으로 올라가서 산출량이 증가한다는 의미에서 요 AD가 우측 이동하고요. AD 뭐가? 제로가 AD 1으로 가면서 균형은 어떻게 돼? A점에서 B점으로 균형도 이동하고 균형이 최종적으로는 봤더니 물가는 상승하고 최종적으로 산출량도 증가했더라. 자, 그래서 예상치 못한 정책은 요 산출량을 증가시키는 유효한 정책이 되는데, 유효한 정책이 예상치 못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민간이 합리적 기대를 하는데 예상치 못한 정책이라는 것은 민간의 기대에 전혀 반영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이게 물가 변화의 예측이 없는 상태예요. 이런 상태에 단기에는 어떻게 되고 산출량에 영향을 주는 유효한 정책이 되고, 그런데 계속 B점에 있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계속 B점에 있을 수는 없다. 예상치 못한 정책이라 하더라도 장기에는 예상치 못한 정책에 장기에는 민간이 어떤 기대를 하기 때문에? 합리적 기대를 하기 때문에. 합리적 기대 아까 특징이 몇 가지 제가 말씀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라고요? 물가가 신축적인 상황에서 예측하지 못한 것이 지속적으로 한 번만. 일회적 예측오차. 그 단어들 외워야 돼요, 여러분. 일회적 예측오차. 체계적 예측오차 없고, 예측오차는 즉시 수정이 되고, 그래서 장기에는 기대와 실제치가 항상 같고, 합리적 기대의 장기 특성이 실제 물가와 기대 물가가 항상 같기 때문에, 물가가 어디로 올라가는 걸 알까요? 물가가 P1으로 올라가는 걸 알까요? 그게 아니에요. 물가가 요 잠재 산출량 수준에서, 이게 지금 총 수요의 변동폭이잖아. 요게 최초의 수준에서 이만큼 AD가 우측 가는 이유가 뭐예요? 통합 팽창 때문이니까 그만큼 물가가 상승할 거라고 민간이 알아차려. 그래서 결과적으로 AS가 여기까지 이동합니다.
AS가 제로가 원으로 이렇게 여기까지 이동하고 물가는 더욱더 상승하고 어디까지? P2까지 이렇게. 그래서 C점이 균형이 되고 물가만 더 상승하고요. 산출량은 원래로 돌아온다 이렇게. 그러니까 장기에는 기대가 전부 다 이제 따라잡으니까 실제치를 따라잡으니까 산출량이 원래 수로 회복 복귀해서 산출량에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친다 이거 장기에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단기에는 산출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유효한 정책이지만 장기에는 산출량에 영향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장기에는 무력하다. 혹은 이 정책 효과가 지속성을 갖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요. 이게 세고전학파의 정책 효과를 분석해라 그러면 루카스 공곡선으로 세고전학파의 정책 효과를 분석해라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예상된 정책, 예상치 못한 정책 이렇게. 자, 그런데 이 세케인즈라는 건 또 뭐냐 이게 세케인즈. 세케인즈는 얘와 뭐가 다르냐? 세케인즈는 다릅니다. 여러분 이제 세고전학파 여기까지 잊어버리고 세케인즈는 똑같이 통화량을 팽창시키면 AD가 우측 가요 이렇게.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이게 단기 균형이라는 것도 전혀 차이가 없어. 세고전학파하고.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장기예요. 이게 장기라는 것인데요. 이 장기라는 건데 장기에 왜 C점으로 갔나요? 예상해서요. 장기에 기대가 다 따라잡았어. 실제 물가를 기대 물가 다 따라잡아서 이리로 갔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물가가 신축적인 가정하에서는 즉시 B점에 C점으로 가는데 물가가 고정되어 있거나 경직적인 세케인즈 학파의 주장에 따르면 얘를 못 간다는 거야. 아주 빠르게 못 간다는 거예요. 중간에 걸린다는 거지. 중간에 걸려. 여기. AS가 AS1이 아니라 AS1 프라임까지밖에 못 간다는 거야. 이게 세케인즈 학파의 균형점이에요. C점이에요. C 프라임점이에요. C 프라임점. AS 프라임이 누구 거라고요? 세케인즈 학파. AS는요. 요 AS1은 세 고전학파의 장기 균형이죠. 그래서 세케인즈 학파, 세고전학파의 장기 균형이 다릅니다. 다르다. 그래서 세케인즈 학파는 민간이 예상하지 못해서 그런가요? 아니에요. 예상해도 가격 변수에 써놔요. 가격 변수의 경직성 때문에 그렇다. 물가가 신축적으로 조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 자, 거기까지 책을 좀 보겠습니다. 361페이지 그 정책 무력성 명제에다가 별표. 그리고 그 왼쪽 그래프에 예상된 거기다 동그라미. 예상된 정책의 정책 무력성 명제 화살표. 예상된 정책의 정책 무력성 명제. 그 밑에 그래프 밑에 설명을 좀 읽어보면 예상된 정부 지출 증가 밑줄 긋고 정부 지출이 증가하든 통화량이 증가하든 마찬가지 AD가 우측 가는 거야 똑같이. 예상된 정부 지출 증가로 인해서 물가가 상승하면 이건 이미 예상된 거기 때문에 밑줄 P equal P expectation 밑줄. 이때 루카스 공곡선은 Y equal Y 스타 수준에서 어떻다고요? 수직이라고요. 수직. 결국 예상된 확장 재정 정책은 물가를 P0에서 P2로 상승시킬 뿐 균형 국민 소득을 단기에서조차 밑줄 단기에서조차 증가시키지 못한다. 그래서 거기에 제일 앞에다 예상된 정부 지출 증가 예상에다 동그라미 치고 그 반면에 정부 지출 증가가 예상하지 못했다면 밑줄 예상하지 못한 거 동그라미. 루카스 공곡선 어떻게 생겼어? 우상향하고 균형 국민 소득이 증가한다. 그러나 계속 밑줄 그어놓으세요. 민간의 물가 예상이 실제 물가 수준을 반영하는 즉시 총공곡선 AS0에서 AS1으로 상방 이동해서 효과가 사라지기 때문에 거시경제 효과는 오래 지속될 수 없다. 이 말은 예상된 정책의 경우에 일시적으로는
소득이 증가하지만 지속성을 갖지 못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 밑에서는 합리적 기대 때문에 그렇다. 합리적 기대 때문에. 그 뒤에 한 페이지에서 전부 다 그걸 설명하고 있고요. 한 페이지에서 쭉 그걸 설명하고 있고 그 정책 무력성 명제에다가 거기 이처럼 예상된 정책은 단기에서조차 실물 부분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는 세고전학파의 주장. 이게 정의예요. 정책 무력성 명제 정의.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단락 밑에서 두 번째 단락 보면 거기 예상치 못한 정책, 그러나 예상치 못한 정책의 효과는 오래 지속될 수 없다고 의미 적어놓고 한 세 줄 내려가 보시면, 네 줄 내려가 보시면 끝에 따라서 세고전학파 세계에서 밑줄 그어주세요. 세고전학파의 세계에서 예상치 못한 재정정책 효과는 지극히 단기적인 현상에 불과하다. 계속 반복해서 설명드린 거고. 자, 그 다음에 거기 10-12 보면 가격 경직성과 거시경제 정책 누구 거예요? 세케인즈입니다. 세케인즈. 세케인즈 학파의 거시 정책 효과에 자, E1에다 옆에다가 E1 옆에 그 균형점 찾아봐요. E1 옆에다가 예상치 못한 단기 써놔. 예상치 못한 단기 균형이에요. E1이. E2는 뭐예요? E2는 예상한 경우 장기 그리고 물가가 신축적인 경우. E2는 예상한 경우 장기 그리고 물가가 신축적인 경우. 거기 E1 프라임은 뭐죠? 예상한 경우 장기 물가가 경직적인 경우. 이게 세케인즈 학파의, 그래서 세고전 학파와 세케인즈 학파의 정책을 비교하라 그러면 요 그래프죠. 그렇죠. 세고전 학파와 세케인즈 학파의 정책 비교. 거기 밑에 그 설명들 부분을 좀 보면 네 번째 줄에 세케인즈 학파의 맨 Q 밑줄 칼보 메뉴 비용의 존재로 인해서 가격을 경직적으로 유지하는 기업들이 존재하는 경우에 공급 곡선을 우리가 지난번에 봤는데 기억이 날려나요? 여기에 S가 뭐죠? S가 가격을 경직적으로 유지하는 기업들의 비중. 1-S는 가격을 경직적으로 신축적으로 유지하는 기업의 비중. 뭐 이거였어. 자, 거기 알파분의 1, 1-S분의 S 이 전체를 네모 박스를 쳐서 이걸 전체를 박스를 쳐서 거기다가 만약에 그 대신에 개모라고 써놓으면 루카스 공곡선하고 똑같죠. 똑같은 형태입니다. 그래서 루카스 공곡선하고 똑같은 형태인데 거기서 핵심은 루카스 공곡선은 P와 P 익스펙테이션이 같냐 다르냐의 핵심이 있지만 이 모형은 P와 P 익스펙테이션이 같냐 다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시장의 S가 비중이 크냐 작냐 이게 핵심이에요. 그게 루카스 공곡선의 기울기를 결정합니다. 시장의 S는 가격을 경직적으로 유지하는 기업의 비중, 1-S는 가격을 신축적으로 유지하는 기업의 비중 이건데 그 비중이 어떤 게 크냐가 공곡선의 기울기를 결정한다. 나중에 정책 논쟁 가면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준칙 정책이냐, 뭐 재량 정책이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자, 일단 거기까지 하고. 그 뒤에 367페이지 3.2 인플레이션의 원인 지금 하지 않을 거예요. 그거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의 원인 3.2 그것만 하면 되겠어요. 3.2만 그 다음에 3.3 넘기면 되고 371페이지
ISLM은 ISLM인데 이제 인플레가 도입된 ISLM입니다. 거기까지만 할 거고 3.3.1, 3.3.1 그것만 할 거고요. 372페이지. 그 다음 3.3.2는 안 합니다. 중간에 이쪽 부분은 인플레이션 실업 부분, 인플레이션과 필립스 곡선 그 부분은 조금 어려운 내용들이 많은데 일단 380페이지에 382페이지 유동성 효과, 인플레이션 기대 효과, 피셔 효과 뭐 이런 것들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그 다음에 또 인플레이션과 실업의 필립스 곡선이 또 별도로 또 한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다음 장을 설명하기 위한 좀 맛보기? 앞에는 그런 건데 이거를 그냥 필립스 곡선과 거시경제 정책의 여러 문제에 원래 거기 안에 들어있었단 말이죠. 굳이 앞에다 빼놓은 이유를 알 수가 없는데 이제 이거를 총수요 총공급 모형하고 필립스 곡선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그래서 이걸 연결시키기 위해서 거기다 갖다 놓은 걸로 이렇게 선회를 하시면 되겠고 결국은 근데 필립스 곡선이 그 다음 장에 11장에 있습니다. 필립스 곡선. 그래서 필립스 곡선에서 우리가 총수요 총공급 모형을 잘하면 필립스 곡선도 잘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집중해서 보게 될 거고 내일 필립스 곡선 그 다음에 어디냐면 거기 좀 일단 좀 보세요. 어디를 좀 보시냐면 399페이지 고전적인 필립스 곡선 동그라미하고 고전적 필립스 커브. 그 뒤에 넘어가서 401페이지 자연 실험률 가설에다가 별표를 하고 별표 2개 쭉 넘어갈 거예요. 자연 실험률 가설 그 부분이 내용이 좀 많고 쭉 넘어가서 그 다음에 거기 아까 자연 실험률 가설 거기다가 통화주의라고 써놔요. 통화주의의 자연 실험률 가설. 그 다음 408페이지 가보면 408페이지 거기 합리적 기대와 필립스 곡선 있죠? 합리적 기대는 누구 거라고? 세고전악파 NC 이렇게 NC 세고전악파의 필립스 커브고 그 뒤에 세고전악파가 나오면 누가 나오겠어요? 세케인지 나오겠죠? 정책 논쟁이. 그래서 410페이지 보면 410페이지 기억효과 필립스 기억효과가 세 케인지 악파의 NK 세 케인지 NK 그렇게 필립스 곡선에 관한 이론들이 쭉 있고요. 내일은 그거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423페이지 넘겨보시면 423페이지 우리가 지금 통화정책 뭐 계속 얘기했는데 그 통화정책이 어떻게 실물까지 가냐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변화시켰을 때 어떻게 실물 산출량 소득까지 가냐 이 경로들을 보는 것이 이제 파급 경로에 관한 건데 이 파급 경로가 2015년 14년 계속 나왔어요. 파급 경로가. 그래서 이 파급 경로를 봐야 됩니다. 뭐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몇 가지 경로들을 따져봐야 돼. 그래서 그것 좀 볼 것이고 그 화폐금융제 파급 경로 제일 중요한 부분은 그 433페이지부터 있어요. 433페이지 화폐금융제 파급 경로 거기까지 내일 진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일 거기까지 나갈 거예요. 시간 되시는 분은 읽고 안 되면 복습은 꼭 하고 예습은 뭐 내일 못하면 그냥 오셔도 되겠습니다. 하나씩 할 거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